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마룻바닥과 150만 원짜리 태블릿보다 못한 취급뿐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나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여길 때 그 비참함이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지독한 짝사랑을 끝내기로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가장 혹독하고도 위대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제 삶과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통쾌한 복수, 아니 진짜 사랑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 다리에는 지렁이 수십 마리가 살고 있어요. 징그러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40년 간호사 인생이 남겨준 유일한 훈장인 걸 어떡하겠어요. 정맥류라고 하죠. 울퉁불퉁 튀어나온 핏줄들이 밤마다 욱신거려서 압박 스타킹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신세랍니다. 남들은 저보고 액티브 시니어래요. 65 나이에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곳은 강남에 있는 VIP 실버타운이에요. 보증금만 수십억 원 하는 곳이라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귀한 대접을 받죠. 저는 거기서 은퇴한 수간호사 경력을 살려 프리미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시급이 꽤 높거든요. 오늘도 8시간 꼬박 서서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다리는 퉁퉁 부어서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왜냐고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 하준이 생일이었거든요. 마포구에 있는 아들네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가방 속에 든 선물 상자 때문이었어요. 요양원에서 한 달 꼬박 일해서 번 돈에서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마련한 80만 원짜리 최신형 태블릿이었거든요. 하준이가 며칠 전부터 게임기 타령을 하길래 큰맘 먹고 준비했죠. 도어락이 열리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공기가 참 차갑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아니라 배달 음식 용기 치우는 소리만 내고 있었고 아들 도윤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인공인 하준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할머니 하고 반길 줄 알았는데 녀석은 식탁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짐짓 밝은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리며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우리 하준이, 할미가 진짜 큰맘 먹고 사온 거야. 요즘 이게 제일 유행이라며 하준이가 그제야 눈을 반짝이며 포장지를 뜯더라고요. 그런데 상자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아이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썩은 음식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아, 뭐야. 이거 그냥 일반 모델이잖아. 하준이가 소리를 빽 지르며 태블릿 상자를 식탁 위로 집어 던지듯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죠. 하준아, 이거 최신형 맞아. 매장 직원이 학생들 쓰기에 제일 좋다고 추천해 준 건데. 아니, 내 친구들은 다 프로 쓴단 말이야. 프로 모델 몰라. 150만 원짜리. 이걸로 게임하면 렉 걸려서 못한다고. 쪽팔리게 이딴 걸 어떻게 들고 다녀.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어요. 80만 원이 아이 이름도 아니고 제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려가며 번 돈인데 쪽팔리다니요. 하준이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식탁 다리를 발로 쾅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다가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저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애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요. 하준이 반 친구들은 다 프로 모델 들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센스가 너무 없으셨네. 연금도 빵빵하게 나오시고 요양원에서 월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하나뿐인 손자한테 그 정도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연금이며 월급이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데요. 아들네 대출 이자에 하준이 영어 유치원비에 매달 350만 원씩 꼬박꼬박 상납한 게 벌써 8년이에요. 제가 제 입에 맛있는 거 한 번 못 넣고 모은 돈이 다 저 집구석 유지하는데 들어갔는데 80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고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소파에 누워있던 아들 도윤이 놈도 거들더라고요. 귀찮다는 듯이 누운 채로 말이죠. 아, 엄마, 그냥 바꿔주세요. 애 생일인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깟 돈 몇십만 원 차이 난다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데 하준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할머니, 그 싼 거 쓸 바엔 그냥 갖다 버려. 나 안 가져. 아니면 사과해. 무릎 꿇고 빌면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릎을 꿇으라니요.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 소리인가요? 너무 놀라서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제발 아이를 말려달라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정색하세요? 애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병원에서 일하실 때 진상 보호자들한테 사과하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서비스직 마인드로 우리 하준이기 좀 살려주세요. 오늘 생일이잖아요. 서비스직 마인드.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평생을 환자들 똥오줌 받아내고 까다로운 보호자들한테 굽신거리며 살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고 아들놈 카페를 차려줬고 며느리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그런데 집에서까지 서비스직 마인드를 강요받아야 하나요?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흘렀어요. 하준이는 턱을 치켜들고 왕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흥미롭다는 듯 저를 관찰하고 있었죠.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고요. 그 짧은 순간 지난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사업빚 갚아주느라 깨버린 적금 통장, 손자 학비 대느라 팔아버린 폐물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비겁한 마음도 있었나 봐요. 아니면 습관처럼 굳어진 을레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그나마 유지되던 이 껍데기뿐인 가족 관계마저 산산조각이 날까 봐요. 하지정맥류로 욱신거리는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두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뼈마디가 시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존엄이, 제 65년 인생이 그 차가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미안하다. 할미가 생각이 짧았어. 하준이 마음에 드는 걸로 다시 사올게.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정수리 위로 하준이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떨어지더군요. 진작 그럴 것이지. 일어나요. 다음부턴 알아서 좀 해. 12살짜리 꼬마가 마치 선심 쓰듯 용서를 내뱉더라고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찍고 있었죠. 무릎 꿇고 비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입을 틀어막고 킬킬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마주치자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휴대폰을 내리며 말했어요. 아, 어머니 너무 리얼하셔서 나중에 도윤 씨 보여주려고요. 기념이잖아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다가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어머니 밥 드시고 가세요. 라고 빈말을 던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이지 엉망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 그리고 낡은 코트.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명수가, 너 지금 뭐하고 사는 거니? 이게 내가 40년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결과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동안 저는 결심했어요. 내 무릎은 150만 원짜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 지독한 짝사랑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요. 퉁퉁 부은 제 다리가 오늘따라 더 욱신거리며 아파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고 있었어요.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어요. 마포구의 그 비싼 아파트 거실에는
최고급 공기청정기가 윙윙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목구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 놓인 하얀색 태블릿 상자.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하준이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그 안에 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양원에서 한 달 동안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욕창 생기지 않게 체위 변경해가며 번 돈에서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 마련한 80만 원짜리 최신형 태블릿이었어요. 매장 직원이 어르신, 이거 학생들 인강 듣고 게임하는 데는 차고 넘쳐요.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에요라고 엄지까지 치켜 세웠던 물건이었죠. 하준이가 포장지를 북북 뜯어낼 때까지만 해도 제 입가에는 주책맞게 미소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그 멍청한 기대감 때문에요. 그런데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하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지더라고요.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아 뭐야, 이거 보급형이잖아. 그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눈만 깜빡였죠. 하준아, 이거 최신형 맞아. 할미가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아니, 할머니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 친구들은 다 프로 쓴단 말이야. 프로 150만 원짜리. 화면 주사율이 다르고 칩셋이 다른데 이걸로 무슨 게임을 해? 렉 걸려서 다 죽는단 말이야.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어요. 주사율이니 칩셋이니 하는 말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80만 원짜리 선물을 받고 렉 걸린다며 짜증을 내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급기야 하준이는 태블릿 상자를 식탁 아래로 툭 쳐서 떨어뜨렸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딴 거 필요 없어. 쪽팔리게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식탁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손자를 보며 저는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살폈어요. 제발, 제발 아이 좀 말려달라고. 너희가 부모 아니냐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거였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애들 예민하다고요. 하준이 반 친구들 다 그거 들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센스가 너무 없으셨네. 아니, 연금도 나오시고 요양원에서 월급도 빵빵하게 받으시면서 하나뿐인 손자한테 15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버는 돈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들 도윤이 농 카페 적자 메워주느라 매달 350만 원씩 꼬박꼬박 꽂아주고 있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그 집에 쏟아부은 돈이 3억 3천이 넘어요. 제 노후 자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까지 털어서 너희들 사람 구실하게 해줬는데 고작 70만 원 차이 나는 모델 안 사왔다고 인색한 할머니 취급을 하다니요.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아들놈은 더 가관이었어요. 휴대폰 게임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 엄마. 그냥 바꿔주세요. 애 생일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서 프로 모델로 바꿔오시면 되잖아요. 차액은 엄마가 좀 내시고. 그때였어요. 하준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다 필요 없어. 할머니 미워. 짠돌이 할머니 꼴도 보기 싫어. 하준아, 할미가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 제가 엉거주춤 다가가려니까 하준이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어요. 오지마. 냄새나. 할머니한테서 락스 냄새 난단 말이야.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요양원에서 소독하고 청소하느라 밴 냄새였겠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제 노동의 흔적을 손자는 냄새 난다고 경멸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준이가 믿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더군요. 다시 사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 기분 망친 거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무릎을 꿇으라니 손자가 할머니한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쳐다봤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무언의 호소였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입꼬리를 비죽 올리더군요. 어머니, 왜 그렇게 정색하세요?
애가 오죽 속상하면 저러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에서 일하실 때 진상 보호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서비스직 마인드. 그래, 서비스직 마인드로 손자기 좀 살려주세요. 오늘 생일이잖아요. 서비스직 마인드. 그 말이 제 이성의 끈을 툭 끊어 놓았어요. 평생을 환자들 수발들며 똥오줌 받아내며 보호자들 갑질에 고개 숙여가며 지켜온 제 직업의식과 헌신이 며느리 입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빨리 좀 해요. 애 학원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돈 나오는 기계, 감정 없는 하녀, 그리고 필요할 때 밟고 지나가도 되는 카펫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제 다리에는 하지정맥류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어요. 밤마다 욱신거려서 잠도 못 자는 그 다리가 수치심보다 먼저 반응하더군요. 40년 동안 몸에 밴 늘의 습관이 무서운 거죠. 아니면 여기서 거절하면 이 껍데기뿐인 가족 관계마저 끊어질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차가운 강화마루 바닥이 무릎에 닿는 순간 뼈마디가 시려오는 게 아니라 가슴 한복판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할미가 생각이 짧았어. 용서해라.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정수리 위로 하준이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떨어지더군요. 진작 그럴 것이지. 다음부턴 알아서 좀 해. 12살짜리가 마치 왕처럼 군림하며 내뱉는 그 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봐서는 안 될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있었죠. 어머, 어머니 표정 너무 리얼하시다. 이거 나중에 도윤 씨 보여주게 저장해 놔야지. 우리 집 가훈으로 써도 되겠네. 할머니처럼 살지 말자. 뭐 이런 거. 수진이는 킬킬거리고 있었어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동영상으로 찍으며 그걸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도윤이는 그 옆에서 힐끔 쳐다보고는 피식 웃으며 다시 게임에 집중하더군요.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은 모성애였을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을 수도 있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이명이 들렸어요.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마치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 총소리처럼 들렸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겨우 일어섰어요. 어머니, 밥 안 드세요? 미역국 끓여놨는데. 등 뒤에서 들리는 수진이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낡은 코트, 그리고 무릎에는 방금 전 굴욕의 흔적인 먼지가 묻어 있었죠. 거울 속에 제가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명수가, 넌 대체 누구니? 너는 저 사람들의 가족이니? 아니면 쓰다 버릴 현금 인출기니?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태블릿 상자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내 사랑은 헛되었고 내 헌신은 호구짓이었으며 저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진실을요.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150만 원짜리 프로였지. 내가 보여줄게. 진짜 프로가 뭔지.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캄캄한 제 작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더라고요. 무릎이 욱신거려서 바지를 걷어 올렸더니 차가운 마룻바닥에 지시겨진 자국이 시퍼렇게 멍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서랍을 뒤져 파스 한 장을 꺼내 붙이는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서러웠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 가슴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낳고 키운 자식에게 내 사랑은 그깟 150만 원짜리 기계 덩어리보다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마를 뗐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벅찬 감동들이 고작 서비스직 마인드라는 조롱으로 되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밤새 잠 한숨 못 잤어요.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죠. 그런데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그렇게 당하고도 냉장고에 있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 수진이가 반찬 없다고 징징대던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반찬통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 마지막이다. 이거 주고 정말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익숙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평소처럼 콧소리 섞인 애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앙칼지고 날선 목소리였어요. 아, 언니, 걱정 말라니까. 그 노인네 아직 정정해. 어제 무릎 꿇는 거 봤지? 관절도 아직 쌩쌩하더라니까.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무릎 꿇는 게 관절이 쌩쌩해서라고요? 지금 당장은 돈줄 끊기면 안 되니까 비위 좀 맞춰줘야지. 요양원에서 버는 돈이 쏠쏠하잖아. 400 가까이 되는데 그걸 포기해. 미쳤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죠.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만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언니, 내 계획은 이거야. 지금은 아주 뼈골까지 쪽쪽 빨아먹고 나중에 힘 빠지고 치매 기운이라도 보이면 그때 처리하는 거지. 경기도 외곽 쪽에 아주 싼 요양원들 많잖아. 시설은 좀 구려도 뭐 어때? 어차피 정신 오락가락하면 모를 텐데. 숨이 턱 막혀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아이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쓰다 버릴 도구로,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모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이랑 상가, 당연히 우리 거지. 오빠도 다 동의했어. 어제 그 난리 치고 나서 오빠가 그러더라. 엄마 성격에 삐져서 돈 안 준다고 할까봐 겁난다고. 적당히 달래서 명의부터 가져오자고. 오빠도 동의했어. 오빠도 동의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내 아들 도윤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제 마누라랑 짜고 나를 싸구려 요양원에 갖다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내 돈을 다 빨아먹은 뒤에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한 걸 겨우 잡았어요. 현관문 너머에서 며느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일단 이번 달 카드값부터 해결하고 노인네가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통장에 꽤 쌓아놨을 거야. 그거 털어서 하준이 유학비 보태야지. 끊어. 언니, 나 이제 슬피 우는 며느리 연기하러 가야 돼. 통화가 끝난 것 같았어요. 저는 도어락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뒤돌아 복도로 걸어 나왔죠.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으로 갔어요. 품에 안고 있던 멸치볶음, 장조림, 깻잎 무침, 제가 밤새 다듬고 졸여 만든 그 반찬통들을 쓰레기통 속에 하나씩 처박았어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니 기생충을 키웠구나. 아니, 기생충보다 못하죠. 기생충은 적어도 숙주가 죽지 않을 만큼은 남겨둔다는데 이 아이들은 저를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파먹고 쓰레기처럼 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사치였어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는데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 아세요? 40년 전 제가 처음 수간호사 달았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응급실에 피투성이 환자가 실려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침착하게 처치하던 그때 그 최명숙이 제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모성애라는 낡아빠진 안대가 눈에서 완전히 벗겨진 기분이었죠. 이제 저는 도윤이 엄마도 하준이 할머니도 수진이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저는 심판자가 되기로 했어요. 아들 내 집 쪽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굳게 닫힌 현관문이 마치 저들의 굳게 닫힌 양심 같아 보였죠. 그래, 너희 계획이 그렇단 말이지. 뼈골까지 빼먹고 버리겠다.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먼저 버려지는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대신 수술실에 들어갈 때처럼 날카로운 이성만이 번득이고 있었죠. 그날 아침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선전포고는 없었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할 거예요. 물론 저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말이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데 제가 딱 그 짝이었나 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죽어가고 있던 제 인생을 다시 살리려고 변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장을 뒤지는 거였어요. 늘 입던 무채색의 헐렁한 바지와 티셔츠 대신 요양원 출근할 때나 입던 정장 바지에 빳빳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도 발랐어요. 붉은색이 입술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주거래 은행 VIP 센터였어요.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탓에 지점장님이 직접 나와서 반기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우리 지점장님 하며 굽신거렸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소파에 앉아 제가 가져온 통장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죠. 지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던지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어요. 강도윤, 제 아들 이름으로 된 모든 자동이체 건들 지금 당장 해지해 주세요. 대출 이자, 공과금, 보험료, 손주 학비까지 전부 다요. 지점장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지난 8년 동안 단 하루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돈이었으니까요. 네, 어르신, 이거 갑자기 끊으시면 아드님 신용등급에 문제 생기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는 지점장님을 보며 저는 빙긋 웃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이 적금이랑 예금들 전부 다 해약해 주세요. 지점장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합쳐서 4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거든요. 제 평생의 피와 땀,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목숨값이 담긴 돈이었죠. 이거 다 찾으시게요. 현금으로? 아니요. 전부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다시 묶어주세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인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 해지 절대 불가. 제가 죽기 전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묶어버리세요. 중도 해지 절대 불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돈을 묶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네 가족에게 연결되어 있던 산소호흡기 튜브를 제 손으로 뽑아버리는 의식이었죠. 이제 그들에게 공급되던 신선한 혈액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은행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소였죠. 제가 소유한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1층에 고깃집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아들이 결혼할 때 물려주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월세도 시세보다 싸게 받고 그 돈마저 아들 사업 자금하라고 차명 계좌로 돌려놓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우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사장님, 김씨네 고깃집 임대 계약 이번 달에 만료되죠? 네, 그렇지 않아도 아드님이 얼마 전에 와서 묻더라고요. 재계약할 때 명의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하던데 역시나 벌써부터 손을 쓰고 있었군요. 며느리랑 작당하고 제 재산을 꿀꺽할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재계약 진행하세요. 5년으로요. 단, 명의는 그대로 제 이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세는 이 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까 은행에서 새로 만든 제 명의의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우리 아들놈이나 며느리가 와서 딴소리하면 전해주세요.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가게 찾아와서 갑질하거나 명의 이야기 꺼내면 그날로 계약 파기하고 다 내쫓아버리겠다고 똑똑히 전하세요. 사장님 입이 떡 벌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일어섰어요. 이제 아들놈이 믿고 까불던 미래의 유산은 물거품이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사실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떠올려봤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 나를 비웃으며 동영상을 찍던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싸구려 요양원에 나를 버리겠다던 그 통화 내용을요. 변호사님 앞에서 저는 준비해간 문구를 또박또박 불러드렸어요. 제 사후 모든 재산의 90%는 독거노인 지원재단과 난치병 어린이 후원회에 기부합니다. 변호사님이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르신, 자녀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유류분 청구 소송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알아요. 그래서 남은 10%는 법정 상속분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찢어발기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제 전 재산이 사회에 환원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게 공증 확실히 해주세요.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자식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산 대박의 꿈, 로또 당첨 같은 그 헛된 희망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낸 거니까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달력을 봤어요. 오늘이 23일. 빨간색 매직을 꺼내서 이틀 뒤인 25일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25일. 그날은 아들놈 카페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이고 손자놈 국제학교 학비 납입일이자 며느리의 백화점 카드값 결제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제가 꼬박꼬박 그들의 피를 채워주던 수혈의 날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25일은 다를 거예요. 그날은 피가 공급되는 날이 아니라 피가 멈추는 날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매해뒀어요. 휴대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죠.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걸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어둠 속에 잠긴 휴대폰 화면 위로 제 얼굴이 비쳤어요. 더 이상 찌들고 지친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앞둔 장수의 얼굴, 아니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란 게 이런 걸까요?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과 다르더군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해변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한라봉차를 마시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울은 지금쯤 전쟁터가 되었을 거예요. 25일 결전의 날이 밝았으니까요. 그 시간 제 아들 도윤이는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습관처럼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겠죠. 매달 25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최명숙 이름으로 350만 원이 입금되곤 했으니까요. 그 돈으로 대출 이자도 내고 재료비도 결제하고 폼나게 커피 한 잔 내려 마셨을 텐데. 하지만 오늘 아침 그가 본 건 잔액이 바닥난 텅 빈 통장과 잔액 부족으로 대출 이자 출금이 실패했습니다라는 붉은색 알림 메시지 뿐이었을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 상황은 더 볼만했겠죠. 백화점 오픈런을 뛴다고 아침부터 설쳤을 테니까요. 매장에 들어가서 신상 가방을 고르고 우아하게 카드를 내밀었을 거예요. 직원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요. 그런데 결제 단말기에서 삐 소리가 나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님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수진이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귀한 손자 하준이 국제학교 다니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오늘 학교 행정실에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학비가 미납되어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불려갔을 때 그 아이가 느꼈을 쪽팔림은 제가 느꼈던 모멸감의 반의 반도 안 되겠죠. 제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안 봐도 뻔했어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들이 쌓여가고 있겠죠. 엄마, 왜 돈이 안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 백화점에서 망신당했다고요. 할머니 미쳤어. 내 용돈은 게임 아이템 사야 된단 말이야. 그들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안락한 숙주가 갑자기 영양 공급을 멈춘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기생충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숙주가 죽어가든 말든 제 배 안 채워지면 발광을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느긋하게 차를 다 마시고 해안도로를 산책했어요. 그리고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왔죠.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제 집 현관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사람 피 말려 죽이실 작정이에요? 아, 짜증나. 할머니, 문 열라고. 나 배고프단 말이야. 역시나 와 있더군요. 도윤이, 수진이, 그리고 하준이까지. 일가족이 총출동해서 남의 집 문을 부술 기세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 끝에서 걸어가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꽂혔어요. 그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했죠. 반가움이나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엄마, 전화는 왜 꺼놓고 어디 갔다 와요? 오늘이 며칠인지 몰라요. 도윤이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핏발 선 눈을 보니 하루 종일 꽤나 시달린 모양이더군요. 알지? 25일이잖아. 내 빚 갚는 날. 제가 담담하게 대꾸하자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시면 빨리 이체해 주셔야죠. 저 오늘 백화점에서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지 아세요? 카드가 정지돼서 계산도 못하고 나왔다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글쎄, 내 돈 내가 쓰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저는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 도어락에 갖다 댔어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막아선 채 뒤를 돌았죠. 돈. 무슨 돈? 아, 내 돈 말이니? 그거 내가 다 묶어놨어. 은행 가서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돌려버렸거든. 이제 10원 한 장도 너희한테 안 가. 아, 그리고 상가 건물 월세도 이제 내 통장으로 들어올 거야. 너희한테 갈 돈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세 사람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도윤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돈을 묶다니. 그럼 내 대출 이자는? 가게 월세는? 하준이 학비는 어떡하고?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내 가게고 내 아들이잖아. 가장인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미쳤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당장 풀어요. 가서 다시 풀라고. 도윤이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아들 미안해하며 쩔쩔맸겠지만 저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이건 알아. 어디서 행패야? 제 서슬퍼런 눈빛에 도윤이가 움찔하더군요. 그때 하준이가 씩씩거리며 튀어나왔어요. 할머니 진짜 나쁜 년이네. 우리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돈 내놓으라고. 내 게임 아이템 결제해야 한단 말이야. 12살짜리 손자의 입에서 나온 욕설. 예전엔 상처받았겠지만 이제는 가소로울 뿐이었어요. 저는 하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하준아, 너 저번에 그랬지. 할머니가 80만 원짜리 태블릿 사왔을 때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준다고. 하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너희도 한번 해보지 그래.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봐. 혹시 알아? 내 마음이 바뀔지. 세 사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자존심 강한 며느리 수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당장 내일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으니까요.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법이거든요. 도윤이가 먼저 스르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가게 망하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나 앉아. 그걸 보던 수진이도 굴욕적인 표정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준이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하준이까지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바닥에 나란히 무릎 꿇은 세 사람. 며칠 전 저 혼자 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을 때 낄낄거리며 동영상을 찍던 그들이 이제 제 발밑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통쾌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비참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고작 돈 몇 푼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짓밟히는 관계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참 보기 좋네. 가족끼리 오순도순 무릎도 꿇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찰칵찰칵 며칠 전 수진이가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준 거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기겁을 하며 얼굴을 가렸어요. 왜? 기념이라며. 나도 하나 남겨두려고. 자식 농사. 망친 기념으로.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너희한테 무릎 꿇었던 날 깨달은 게 있어. 이 ATM 기계가 고장이 났더라고. 근데 참 웃기지. 기계 주제에 아픔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더라. 그래서 폐기 처분하기로 했어. 이제 너희가 쓸 수 있는 ATM은 세상에 없어. 엄마. 도윤이가 절규하듯 불렀지만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집에 얼씬거리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어머니, 진짜 이러시기에요. 저희 진짜 죽어요. 수진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 2명과 아파트 보안요원이 내렸어요. 제가 미리 신고해뒀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 앞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요. 여기입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 좀 끌어내주세요. 아주 질이 나쁜 스토커들이에요. 엄마, 아들한테 스토커라니. 경찰관들이 도윤과 수진을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분이 거부하시잖아요. 일단 서까지 같이 가시죠. 아니, 우리 엄마라고요. 엄마 말 좀 해봐요. 도윤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준이는 겁에 질려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뒤를 쫓아가더군요. 잘 가라. 그리고 명심해. 너희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쾅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완벽한 자유와 해방감이 밀려왔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아까 제주도에서 사온 한라봉 하나를 까먹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향기.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요즘 제 아침은 필라테스로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다 늙어서 무슨 운동이냐며 핀잔이나 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제법 탄탄해졌거든요. 하지정맥류 수술도 받았어요. 지렁이처럼 얽혀있던 핏줄들이 사라지고 나니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서 받는 월급에 아들놈에게서 회수한 상가 월세까지 합치니까 매달 500만 원이 제 통장에 꽂히더라고요. 그 돈 이제 10원 한 장 남김없이 저를 위해서만 쓰고 있어요. 주말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훌쩍 떠나서 갈치조림도 사 먹고 백화점에 가서 이거랑 이거 주세요 하며 가격표도 안 보고 실크 스카프를 사는 호사도 누려봤죠. 예전에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찬밥에 물 말아 먹었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인간 최명숙으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게 바로 황혼의 전성기라는 거겠죠? 궁금하시죠? 우리 기생충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더라고요. 예상대로 처참했어요. 제가 자금줄을 딱 끊자마자 도윤이네. 카페는 2달을 못 버티고 폐업했대요. 프랜차이즈 위약금에 밀린 월세에 대출금까지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됐겠죠. 그 콧대 높던 마포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인천 어디쯤에 있는 낡은 빌라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도윤이는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대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엄마 돈으로 사장 놀이만 하던 녀석이 쌀포대를 나르고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거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겠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바로 40년 가까이 그 녀석을 먹여 살린 엄마의 등골이었는걸요. 우리 청담동 며느리 호소인 이수진 씨는 더 가관이에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진작에 폭파됐고 지금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예전에 저한테 서비스직 마인드 운운하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본인이 그 서비스직 마인드를 뼈저리게 배우고 있을 거예요. 술 취한 진상 손님이 동전 던지고 욕할 때마다 제 생각이 좀 날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탓만 하고 있으려나요? 가장 마음 쓰였던 건 사실 손자 하준이었어요. 국제학교에서 쫓겨나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이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겉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정지되고 그 좋아하던 게임도 못하게 됐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 전 새벽이었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조깅을 나갔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죠. 저만치 앞에서 낡은 자전거 바퀴 구르는 소리가 끼익끼익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아파트 현관마다 신문을 툭툭 던져 넣고 있었어요. 요즘도 신문 배달하는 애가 있나 싶어서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그 왜소한 등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자전거가 가로등 밑을 지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준이었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150만 원짜리 태블릿이 아니면 안 쓴다고 행패를 부리던 그 황태자가 헐렁한 점퍼를 입고 콧물을 훌쩍이며 신문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고 손은 터서 벌겋게 갈라져 있었죠. 제가 인기척을 내자 하준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더군요. 도망가려는 듯 자전거 페달을 밟으려다가 이내 포기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하준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할머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준이가 저를 불렀어요. 왜, 아이템 살 돈 필요하니? 일부러 차갑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준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할머니.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손도 시렵고 사람들은 신문 늦게 왔다고 막 화내고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나 맛있는 거 사주고 학원 보내준 건 줄 진짜 몰랐어요.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 작은 몸을 안아주고 따뜻한 어묵 국물이라도 사 먹이고 싶었어요. 제 지갑을 열면 하준이가 그토록 원하던 태블릿은 물론이고 최신형 스마트폰도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지갑을 여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고생은 물거품이 되고 하준이는 영원히 기생충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뼈저린 수업료를 내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는 대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준아, 잘 들어라. 아이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지금 내가 흘리는 그 눈물, 예전에 내가 사달라던 150만 원짜리 기계 덩어리보다 훨씬 값비싼 거야. 그게 바로 밥그릇의 무게라는 거란다.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의 손을 함부로 무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는데 수업료가 좀 비쌌지. 내 아빠랑 엄마도 지금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는 중일 거다. 저는 자전거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아이의 트인 손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맺었어요. 지금은 널 도와줄 수 없어. 내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고 남의 돈 귀한 줄 아는 진짜 사람이 되거든. 그때 찾아오너라. 그때는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한 끼 차려주마. 하준이는 더 이상 떼를 쓰거나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은 예전에 오만방자했던 손자가 아니었어요. 비로소 세상의 무서움과 노동의 가치를 조금은 알게 된 성장통을 겪는 소년의 눈빛이었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조깅 코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자전거 페달 밟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 한구석은 난로를 켜둔 것처럼 뜨뜻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보고 독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핏줄을 내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내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진짜 교육을 이제야 시키고 있는 거죠. 물고기를 잡아 입에 넣어주는 대신 거친 파도 속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도록 등으로 떠미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가 마치 제 남은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오늘 아침 공기 참 맑네요. 평생을 바친 무조건적인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참 아프지만 명숙 씨가 제대로 보여줬네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거친 파도 속으로 등을 떠미는 그 냉정함이야말로 자식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지혜가 아닐까요?